저 PR 기준 하나,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의 기준 3개 해서 4가지 기준으로 필터링을 했을 때 남는 종목들은 초과 수익을 안 주는 종목이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 조건값을 넣는 게 네. 결과치에는 안 좋은 네. 영향을 줄 네. 수도 있는. 오늘 책은 바로 다모다란의 투자 전략 바이블 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저 PR주. 이건 네.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책에 보면 저 PR주의 초과 수익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저 PR주의 수익률은 고 PR주보다 항상 훨씬 높았다. 그 다음에 저 PR주가 싸지 않을 수 있고 또 투자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또 앞에 이야기랑 반대되는 의견이죠. 게다가 저성장주와 고위험주 대부분이 저 PER주라는 사실도 고려한다. 그러므로 저 PER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동시에 이익의 질과 성장 잠재력이 높고 위험은 낮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제가 드릴 질문은 저 PER주의 수익률이 높다고 책에 나온 부분이 좀 있던데 실제로는 또 투자에 또 굉장히 또 불리할 수도 있다. 의견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 PR 전략이라는 게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전략일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같이 투자자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PR주를 사야지라는 얘기를 아주 많이 듣고 거기에 더해서 저 PR 안 먹히네 라는 얘기도 또 되게 많이 같이 듣잖아요. 투자가 틀렸어. 네. 안 돼. 야, 넌 아직도 PR 같은 거 보고 있냐. 이렇게 되게 조롱당하는 원칙이고 맞아. 조롱당하는 기준이고 저도 사실 저 PR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거는 너무 고루한 기준이고 아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성장주 되게 좋아하고 하던 시절이 네. 있었는데 실제로 저 PR 투자했다가 이익이 줄어들면서 네. PR은 유지가 되는데 주가는 빠지고 이런 케이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PR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통계적으로 결과가 네. 참고로 이 책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투자 전략 중에 실제로 작동하는 전략은 몇 개 안 돼요.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는 전략이 저 PR 전략.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죠. 통해요. 네. 방금까지 또 안 통하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직관적으로 제 경험으로는 저 PR이 썩 먹히는 것 같지 않은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일단 저 PR을 통으로 사는 거는 네. 먹히는 전략입니다. 먹히는 전략이다. 먹히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런 거죠. 통으로 사면 먹히는 전략인데 왜 우리 주변에서는 안 먹힐까? 안 먹힐까? 뭐가 잘못된 걸까? 그러니까 저 PR주를 샀는데 안 먹히니까 저 PR 전략은 잘못된 거야라는 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통계적으로는 된대.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럼 우리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될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투자에 불리할 수도 있다. 오히려 저 PR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요소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자, 일단은 저 PR주의 대부분이 저성장 고위험 주식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 PR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을 때 수익률을 견인을 하는 거는 PR이 낮았는데 이게 뭐 좀 저평가돼 있다가 재가치를 평가받아서 뭐 주가가 한 30% 50% 오르는 이런 것보다는 성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뭔가가 붙었어. 그래서 주가가 한 20배, 30배 혹은 성장성이 원래 있는데 시장에서 그 성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시장 기대치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PR 10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익의 절대치가 2배, 3배, 4배, 10배 커지면서 똑같이 PR 10인데 주가는 10배가 돼 있는 그런 몇 개의 주식들이 전체 포트폴리오를 견인을 해서 저 PR 포트폴리오가 그 높은 성과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통으로 샀을 때. 네, 통으로 샀을 때. 통으로 샀을 때는 그냥 그거니 뭐니 다 담는 거잖아요. 걔네가 있으니까 수익률 올려줄 테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흔히 저 PR주 사야지라고 할 때 그냥 PR 낮은 거 다 사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네, 거기에 더해서 저 PR 8배 미만 했을 때 수백 개 종목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준을 넣어서 골라내잖아요. 그래서 한 3-4개 종목을 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넣는 기준들이 저 PR이라는 기준을 삼았으면은 그 다음에 넣는 기준들도 좀 더 안정적인 쪽의 기준들, 재무제표가 건실하고 영업이익률이 높고 이런
것들을 넣는 거 아닐까. 근데 뭐 요런 게 뭐 안정성 혹은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는데 뒷장들에서 나오겠지만 요런 요소들이 초과 수익을 주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 PER이라는 거는 싼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싸고 좋은 걸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 좋은 건 뭔데? 라는 거에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좋은 거에 대한 기준을 집어넣는데 네. 그게 초과 수익을 주지 않는 기준들로 필터링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인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나오는 게 좋은 기업은 좋은 성과를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저 PER만 가지고 사면은 그렇게 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그중에 몇 개 종목이 튀어 올라서 수익률을 견인을 해주는데 우리가 좋은 기업이라고 기준들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실제로는 수익률을 갉아먹는 기준들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 PER 기준 하나,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의 기준 3개 해서 4가지 기준으로 필터링을 했을 때 남는 종목들은 초과 수익을 안 주는 종목이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 조건값을 넣는 게 네. 결과치에는 안 좋은 네. 영향을 줄 네. 수도 있는. 네.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게 맞다고. 네. 자. 적당히 게을러야 돼요. 자, 책에서도 이제 저 PER주의 함정에 대해서 저 PER주가 수익률이 높다고 하니 이제 책에서 실제 나왔으니까 서둘러 저 PER주를 매수해야 할까? 이렇게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엔 저평가 주식이 포함되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주식도 포함될 수 있다. 첫째, 이익의 질이 기업마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은 교묘한 솜씨로 회계를 조작해서 일회성 이익으로 실적을 높이기도 한다. 저 PER 중에는 이러한 기업도 포함된다. 둘째, 일부 기업은 이익의 변동성이 크며 이러한 위험이 반영되어 저퍼주가 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성장 전망이 어두워서 저퍼주가 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주식에 투자하면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왕진 대표님 말씀해 주신 내용도 좀 포함된 것도 있는 것 같네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 PER이건 PBR이건 그런 프라이스 관련된 지표들은 회사에 대한 프리미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PER이 낮다, PBR이 낮다 이런 거는 싼 주식이라는 건데 그 싼 건 싼 이유가 있다라는 요 한마디 문장으로 요 한 문장으로 카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쌀 이유가 있어서 싼 주식들을 아무리 주워 담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꽤 성장성이 높은데 돈을 많이 잘 벌기 때문에 PER이라는 숫자가 낮아 보이는 경우, 뭐 요런 경우에 뭐 혹은 좀 예상치 못한 어떤 성장을 가져다 줘서 그래서 주가가 튀는 경우, 뭐 그런 것들이 수익률을 견인을 하는 건데 진짜 뭐 악한 회사에서 회계를 조작해놔서 결국은 회계 부정이 드러나서 뭐 나중에 그냥 폭망해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회계를 조작해서 뭐 같은 얘기죠. 그 일회성 이익이 생겼는데 PER이라는 이런 그 숫자 가지고 스크리닝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딱 그 한 해만 딱 이익이 튀었을 경우 그런 게 저 PER 주라고 잡히는데 실제로는 PER이 되게 높은 네, 일회성 이익을 감안했을 때 PER이 5배인데 일회성 이익을 제거했을 때 PER이 20배다. 뭐 이런 게 저 PER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들어온 종목들은 좀 걸러내면은 좋다. 성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책에서도 저 PER주에 이제 투자 시 어떤 기준을 더 봐야 하냐에서 저 PER만을 기준으로 삼는 투자 전략은 위험할 수 있다. 장기 투자자라면 위험도 평균보다 낮고 기대 성장률도 합리적인 저퍼주에 투자하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 여기서 뭐 또 추가해서 어떤 기준을 더 봐야 하시는지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맥락과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현재가로 할인한 건데, 그래서 기업이 미래에 얼마나 사업을 더 잘 영위해 나가서 그 회사의 가치를 더 성장을 시킬 거냐, 이게 어떤 전략을 보건 간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배제한 채로 혹은 거기에서 반대되는 기준이 들어가 버리는 뭐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 위험, 어떤 분이 네이버 블로그였나? 그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 다모다란 교수는 이 책에서 위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변동성을 위험으로 쓰는데 사실 워런 버핏이나 다른 투자의 현인들은 그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모다라는 변동성을 위험의 지표로 계속 쓰는데 그럼 어느 쪽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궁금한데.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그 주가의 단기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에요. 거기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이
엄밀히 말해서 이제 가격의 일간 변동성이라는 지표가 이 투자의 위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주가 변동치가 향후의 주가 변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네. 뭐 일단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라는 거를 위험의 지표로 이 교수님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아닌 어떤 형태를 위험의 기준으로 잡고자 한다면은 각 개별 기업에 대한 그 각 투자자의 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핏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변동성은 위험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스스로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 각 투자자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치 대비 싸게 사는 게 그게 덜 위험한 거고 가치 대비 비싸게 사는 게 위험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분들한테는 위험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투자자의 역량이 그만큼 올라왔을 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책은 통계적인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회사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정도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한 투자자가 대단히 다른 투자자 대비 강점이 없는 상태를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계적인 얘기. 그런 위험일 수 있겠는데.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네. 위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면은 전반적인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그나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당신이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위험입니다. 라는 얘기를 교수님이 이렇게 통계적인 검증을 할 때 쓸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 질문 좀 한두 가지 네. 들어보면 네. 그럼 이 책이 어쨌든 저 PER주를 저 퍼주를 세트로 샀을 때 수익률이 높다고 검증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대표님도 지금 그렇다고 했고 네. 그럼 저 퍼주를 네. 한국의 저 퍼주를 네. 세트로 네. 이거를 무슨 ETF처럼 네. 사는 거야. 요 전략 네. 고민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블로그들을 보니까 그 이 책에서 나오는 여러 기준들을 가지고 실제 한국 시장에서 적용해 보시는 글들이 좀 있거든요.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회사 퀀트펀드에서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고 되는데 시도해 볼 법하죠. 실제로 근데- 수익률도 괜찮은 확률이 있다 그거는. 그렇죠? 네, 일단 그 블로그에 그렇게 포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2021년 한 해를 가지고 검증을 해보시는데 올해는 뭐 저희 펀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퀀트 지표들이 유달리 잘 작동하는 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한 해만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건 어렵고 뭐 과거 10년, 20년을 놓고 네. 뭐 1년 단위로 검증을 하건 아니면 5년씩 끊어서 뭐 캐스케이딩을 해서 검증을 하건 여러 가지 검증 방법을 좀 시도를 해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뭐 파이썬 코딩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네, 퀀트 공부를 해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백테스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싼 주식은 지금 이유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국 주식이 싸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들리잖아요. 네. 대표님 보셨을 때 한국 주식이 진짜 싼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 싸다는 거는 미래에 오르 가치가 지금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대표님 싼데 이유가 있다는 거는 이만큼 저평가를 받는데도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 어느 쪽에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요? 싼 게 싼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주가가 올랐으면은 거봐 싼 싼게 거였잖아. 되지, 싼게 예. 되지. 지나고 나서 주가 빠지면은 비싼 거였잖아. 근데 사실 비쌌던 게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거고 싼 게 더 싸질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네. 싸다 비싸다라는 건 도대체 뭔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은 되게 긴 대답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싸다라기보다는 특정 기준으로 봤을 때 지표의 값이 낮다. 그러니까 PER이 시장 평균보다 낮다. 요런 거는 좀 더 명확한 발언이죠. 근데 이건 싸다라는 거는 뭐가 비싸고 싼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싸다 비싸다라는 얘기 그런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서로 간에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 지금 이제 코스피 한국 주식들, 네. 한국 주식이 싸냐 비싸냐 이런 것도 싸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코스피 PER이 이제 한 11배, 올해 기준 11배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네. 그럼 글로벌 평균이 뭐 22배 혹은 뭐 지금은 또 조금 빠졌겠지만 글로벌 평균이 만약에 20배고 한국이 10배다. 그럼 이걸 싸다.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상대적인 PER 지표를 보고 싸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가정은 평균 10배인데
이게 20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그 전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PER 지표가 더 낮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게 부여받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죠. 근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쌀만한 이유가 있지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일단 다른 시장 대비 전 세계 평균보다 PER 지표가 낮다라는 건 뭐 팩트니까 인정하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북한과의 전쟁 리스크도 네. 있고 뭐 지배구조 문제도 네. 있고 아니면은 뭐 시클리컬 주식들이 너무 그렇죠. 많다. 경기민감 네, 경기민감, 이익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런 요소들이 다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이론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 할인인 건데 네. 미래 현금 흐름이 그 상단이 캡이 막혀 있거나 혹은 그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할인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나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의 PER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싼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 PER이 얼마냐의 문제인 거예요. 적정 PER 10배인데 지금 10배네? 뭐 이러면 싸지 않은 거고 적정 PER 20배인데 지금 10배네? 뭐 이러면 싼 거겠죠. 근데 또 하나는 자 그래서 만약에 싸다 한들 적정 PER 20배인데 지금 10배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20배 사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럼 지금 10배 냅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보냐? 왜 안 사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해야 되죠.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거냐?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그러한 이유로 안 사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언제 사줄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지배구조가 안 좋아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뭐 공격적으로 사지 않고 있다. 근데 그 말은 사실 안 싸다라는 얘기랑도 같은 얘기인 건데 아무튼 이 말이 맞다 치고 네. 자 그러면은 지배구조가 언제 어떻게 개선이 될 건데 그리고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었을 때 그거를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이유로 알아줄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국 주식 쌉니다. 사십시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그런 꼬리에 꼬리에 묻는 질문을 함으로써 각자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그렇죠.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고배당주 이제 저퍼주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함정과 새로운 기준 뭐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봤으면 이번에는 또 저 PBR주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죠. 저 PBR주의 함정에 대해서 책에서 주가가 장부 가치, 순자산 가치보다 낮으면 싸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다. 이들은 장부 가치가 주가보다 더 신뢰도 높은 척도이며 청산 가치와 같다고 믿는다. 저 PBR주의 과거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높았으므로 경험적 증거도 이를 뒷받침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전략은 위험하다. 또 위험하다고 하네요. 장부 가치는 회계 측정치에 불과해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나 자산의 청산 가치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특히 감가상각 방법, 구조조정 비용 등 비용 처리 방법, 자사주 매입 등 회계적 선택이 장부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펀드멘탈 측면을 볼 때 위험이 크고 성장 전망이 어두우며 ROE가 낮은 기업이 PBR이 낮다. 이러한 기업은 저평가된 것이 아니다. 위험이 크지 않고 ROE가 낮지 않은 저 PBR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았다. 이 포트폴리오로 저 PBR주 투자 전략을 실행하면 손실 위험은 축소하면서 수익 기회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저 PBR주의 함정. 읽는 것도 쉽지 않네요. 자, 여러분 요거를 책으로만 보시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홍진채 대표님, 지난 시간에 우리 차티스트 홍 선생님이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뭔가 논문을 해석해 주시는 자, 일단은 저 PBR 전략의 함정. 그 효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PBR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가. 네. 앞서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수십 가지 전략 중에서 워킹하는 몇 안 되는 전략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 PER이고 또 하나가 저 PBR이에요. 이거 작동해요. 작동해요. 오, 그러니까 아까 막 그러는구나. 저 PER 한국에서 그냥 싸그리 주워 담으면 좋은 성과 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 주셨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근데 PBR은 더 잘 작동해요. 이게 더 왜? 일단 이 두 네. 가지는 더 좋다. 이 두 그게 가지가. PER은 어닝이라는 게 네. 그 어느 시점에 어떤 어닝을 쓰느냐. 그러니까 순이익이 사실 되게 다양해요. 순이익이 작년 순이익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지난 4분기일 수도 있고, 앞으로 4분기일 수도 있고, 올해 전망일 수도 있고, 내년 전망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순이익 하나만 하더라도 한 5가지가 되니까, 맞아. 그러면은 PER도 5가지 PER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PER이 작동하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일단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어닝을 기준으로 PER을 썼습니까? 라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교수님이기 때문에 어떤 어닝을 썼는지를 다 밝혀놔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그것과 동일한 기준에 현재 구할 수 있는 어닝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PBR은 그냥 최근 PBR을 최근 북밸류 PBR의 이제 분모값은 그 자기자본이잖아요. 현재 자기자본을 구하는 건 쉽거든요. 네. 1년 전 자기자본 혹은 4개분기 전 자기자본 이런 거 안 쓰거든요. PBR 할 때. 1년 포워드 PBR 같은 거는 쓰긴 해요. 근데 저는 그 지표는 좋아하지 않고요. 가장 최근 분기 네. 자기자본 그거 가지고 PBR 구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PBR 종목군을 걸러내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PER보다 우리가 실전에 써먹기가 더 좋을 수 있다. 기준이 명확하다. 네, 명확하다. 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초과 수익을 거둬주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저 PBR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뭐 일단 해보는 거 뭐 전혀 몸에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도해 봄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가 PBR에 대해서 흔히 하는 생각이 이 책에서도 지적을 하지만 네. PBR 전략 이꼴 PBR 0.5배짜리 사서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PBR은 자기 자본, 장부가라는 걸 기준으로 보니까 네. 아, 청산가치 이하에서 거래되는 걸 사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청산가치 이하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데 네.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해 적자가 났다고 PBR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거든요. 작년에 장부가가 1,000억이었는데 뭐 네. 100억 손실이 나서 900억이 됐다. 그래도 시가총액은 뭐 한 1,500억일 수 있어요. 근데 1,000억이었다고 900억이 됐는데 시가총액이 500억인 회사, 우리는 이런 회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회사는 투자자가 얼마나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사가 진짜 망하기 직전일 수도 있는 네. 거예요. 혹은 기업이 망할 생각이 없어요. 계속 돈을 따박따박 벌고 있는데 ROE가 2%인 거야. 온 ROE가 뭐 3%, 4%다. 그러면은 이게 그 자본 비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회사가 돈을 땡겨올 때 그 돈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회사가 돈을 땡겨올 때 자기 자본으로 땡겨올 수도 있고 타인 자본으로 땡겨올 수도 있죠. 그렇죠. 타인 자본이라는 건 차입금을 말하는 거죠. 네. 빌렸으니까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돈인 거죠. 이거는 얼마에 내가 돈을 빌렸는지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우리가 주주로부터 받은 돈, 처음에 자본금 받은 거, 네. 혹은 이익이 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거 이익잉여금 남은 거? 투자하거나 배당하거나. 그렇죠. 네. 배당을 안 하고 남긴 돈인 거죠. 그러니까 주주한테 갔어야 될 돈을 회사에 쟁여놓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유상증자에서 받아온 돈. 이게 이제 자기 자본인 건데 네. 이 돈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이 돈의 비용은 뭐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이 돈을 맡긴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익률. 그걸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맡겼을 때 한 10% 정도 해주나요? 네, 그럼 그 정도 기대하고 돈 맡길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성과가 9%가 나왔다. 그러면은 좀 실망스럽네요. 하면서 팔고 나가겠죠. 근데 만약에 기대한 게 한 8% 정도를 기대를 했는데 9%의 성과를 보였다. 그러면 좋죠. 잘하셨네요. 그러면서 더 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기대 수익률에 가깝게 조정이 되어 갈 수 있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네. 자, 자기 자본 비용이라 함은 이 회사의 자기 자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을 잘게 쪼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자본에 돈을 태운 사람들이 네. 얼마의 수익률을 기대하는가, 이게 자기 자본 비용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쉽게 한 10%라고 칩시다. 뭐 주식 투자하면 그래도 두 자리는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 기대하고 돈을 맡겼는데 회사가 ROE가 회사가 그거 가지고 버는 돈, 자기 자본 이익률이 ROE잖아요. ROE가 5%다. 네. 그러면은 자기 자본 비용만큼을 못 해주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가 아닌 거죠. 그러면 당연히 청산하는 게 나을 정도의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청산하세요라고 시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청산가치 이하의 가격이다라는 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 안 하죠. 안 하니까 그 100 미만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렇게 가치를 파괴하는 경영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가 미만 PBR 뭐 0.5배다라는 회사들은 회사가 가치를 파괴하는 경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그런 회사가 0.5배짜리들인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싸그리 담는다라고 했을 때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ROE, 그러니까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회사. 회사가 돈을 잘 벌고 막 성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ROE가 20%인데 PBR이 1배야. 네. ROE가 20%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거죠. 네, 엄청난데 PBR이 1배야? 되게 싸네? 라고 하기가 쉬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사업 상황, 회사가 가치를 창출하는 영업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서 저 PBR인 거. 그런 걸 사야 된다라는 그런 거죠. 거 사야 된다. 네. 우리 흔히 생각했을 때 뭐 시가총액 500억이고 청산가치 900억이면 이거 망해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네, 회사를 뽀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주주 행동주의로 가서 뽀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딴 얘기를 해보자면은 벤자민 그레이엄, 뭐 가치 투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벤자민 그레이엄도 행동주의 투자자였거든요. 회사랑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때 그 벤 그레이엄이 여기저기 썼던 저널이나 강연했던 걸 보면은 주주들이 이런 거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다. 주주들이 목소리를 내서 기업이 경영을 정상화하거나 아니면 뽀갤 수 있게 계속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인 거거든요. 그게 벤 그레이엄이 미국에서 1950년대, 40년대에 했던 얘기. 자, 그럼 저 PBR주에 투자할 때 어떤 기준을 더 봐야 하는지 책에 나오는 게, 저 PBR주의 경우 위험이 평균을 초과하거나 ROE가 평균 미만이라면 또 통찰력을 발휘해 위험은 낮고 ROE는 더 높은 저 PBR주 찾아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파산 위험 지표로 부채 비율을 사용하고 미래 ROE 지표로 전년도 ROE를 사용하면 위험은 낮고 ROE는 높은 저평가 저 PBR주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그 얘기라고 내용을 보시면 좀 될 것 요약하는 같아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PER보다 PBR을 좀 더 선호를 하는데 그게 PBR과 ROE가 쌍으로 붙어 다니거든요. ROE가 회사의 퀄리티인 거고 PBR은 그 퀄리티가 얼마의 프리미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렇게 매치가 돼요. 근데 PER은 그렇게 매치를 시킬 다른 지표가 없어요. 보통은 PER을 순이익 성장률과 매치를 시키거든요. 근데 순이익 성장률이라는 거는 너무나 많이 주관적인 가정이 들어간 지표라서 요거는 좀 믿을만 하지가 못해요. 요 두 개를 페어하는 거는. 저 PER이랑 저 PBR 중에서는 저 PBR 쪽을 좀 더 좋게 보신다. 네, 근데 PER도 안 보지 않아요. PBR, ROE를 기본으로 보고 거기에 PER을 좀 더 간편하니까 실용적으로 가미해서 보죠. 자, 이번엔 ROE랑 관련된 챕터인데 이익이 안정적인 회사가 더 유리할까? 좀 굉장히 당연한 질문을 왜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익이 안정적인 회사의 함정은 이익이 안정적인 기업은 안전함으로 투자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론적 근거는 물론 경험적 증거도 부족하다. 주주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을 축소하려고 큰 비용을 치르는 기업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셈이다. 이익이 안정적인 기업이 투자에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5장에서는 먼저 이익 안정성 척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익이 안정적인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이익이 안정되어도 주가는 안정적이지 않아서 위험할 수 있다. 둘째, 이익이 안정적인 기업 중 상당수는 성장성이 낮다. 셋째, 이익이 안정적이고 성장성도 낮지 않은 기업 중 다수는 퍼가 높아서 싸다고 보기 어렵다. 네, 저도 매우 동의하는 얘기고요. 피부로도 많이 와닿는 얘기고, 아까 ROE 얘기를 드렸는데, 그 퀄리티 스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뭐 ROE가 높고, 그러니까 뭐랄까 회사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보통 뭐 밸류 그로스 요렇게 많이 구분을 하잖아요. 밸류는 뭐 저 PER, 저 PBR 이런 주식들이고 그로스는 성장률이 되게 높은 뭐 그런 회사.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퀄리티 스탁이라는 게 뭐 한동안 잠깐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퀄리티 스탁은 뭐 ROE가 높고 뭐 ROIC가 높고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높거나 그렇게 딱 회사가 대단히 성장률이 매력적이거나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아도 그냥 단단하게 잘 굴러가는 회사. 그런 회사를 퀄리티 스탁이라고 하고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별로예요? 돈 벌 것 같으세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좋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안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체로 많은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익이 안정적일 때 그게
밸류에이션 이론상으로는 할인율을 축소시켜서 밸류를 좀 높여주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이게 안정적이다라는 거는 딱 봐도 모두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만큼은 가격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격의 변동이라는 거는 예상치 못한 어떤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혹은 모두가 기대했던 사건이 뭐 벌어지지 않았거나 아무튼 모두가 알고 있는 일로 인해서는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익의 안정성, 회사의 퀄리티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게 그 기업의 가치를 현재보다 미래에 더 늘리는 데는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은 그 안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꽤 높은 가격을 이미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사실 진짜 안정이라는 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난 10년 동안 연 100억씩 따박따박 잘 벌었다 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이익이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근데 우리가 항상 위기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게 안전하지 않을 때 오는 거잖아요. 안전하다고 믿고 그러면 퀄리티 스탁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회사에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놨는데 네.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네 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급락을 해버리죠. 너는 안정적인 거 하나 믿고 너를 들고 있는데 그렇군요. 안전하지도 않네? 그럼 왜 들고 있어? 그러니까 상방은 막혀있는데 하방은 뚫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있죠. 안정적이지 않아 보였는데 퀄리티 스탁이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안정을 찾아갈 때 그때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은 있죠. 네, 그래서 퀄리티 스탁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저퀄리티 스탁을 찾아서 그 중에서 좀 안정적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공부를 많이 해서 몇 개 주식을 사두는 게 좋은 전략일 수 있죠. 그런 거를 좀 찾을 수 있는 팁.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들을 많이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반도체 회사가 업사이클이 됐다가 이제 다운사이클이 될 듯 말 듯 우려를 할 때 그럴 때 높은 확률로 나오는 얘기가 이번 다운사이클은 과거 다운사이클처럼 심하지 않을 겁니다. 회사들이 많이 정리가 됐고 회사들이 수익성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0년 전에는 반도체가 한번 다운사이클이 되면은 적자 엄청나게 났었는데 이제는 그 적자가 안 났거든요. 최근 2번의 다운사이클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거다. 혹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나올 때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팔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안정성에 의한 프리미엄을 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팔아야죠.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세상에 안전이라는 게 어딨어요. 그건 좀 피해야 되는 거죠. 그 업사이클이 시작이 됐을 때, 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피크아웃 할 건데, 미리 팔아야지. 그때는 한 템포 더 지켜봐도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있다 보면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네. 다운사이클이 심하지 않을 거다. 사이클의 진폭이 줄었기 때문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줘도 된다. 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때 주가가 별로 안 빠지거나 좀 더 오르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사이클이 한 번 됐을 때는 되게 내가 너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지켜보다가 이제 다운사이클 되냐 아니냐 의견 분분할 때, 완연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한 절반 정도 팔고 그 다음에 진짜 다운사이클 됐을 때 그때 나머지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해볼만 하지 않을까. 통계적으로 검증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일화적 증거와 네. 통계적 유의성에서 일화적 통계적은 증거. 아니다. 네, 네. 통계적으로 한 3번의 경험, 3번의 일화적 증거가 있는 홍진채 정도죠. 대표님의 네.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여러분 네.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익이 안정적인 회사에 그럼 투자할 때 좀 어떤 기준을 더 봐야 할지에 대해서 책에서 이익이 안정적인 기업이 모두 투자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 적어도 적정 성장 잠재력이 있는지, 이익처럼 주가 흐름도 안정적인지,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지 않은지 정도는 검토해 보아야 한다. 성장성이 낮고 주가 변동성이 크며 퍼가 높으면 이익이 안정적이어도 싼 주식이 아니다. 네. 이 네. 교수님께서 이 책 전반적으로 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긴 해요.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야기한 뭐 번역이 잘못된 건가요? 번역을 하셔서.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말을 아까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얘기하고 저도 책 보고 그걸 네. 느꼈어. 네. 앞에 있는데 뒤에 또 나오길래 네.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 나 지금 번역했던 파트를 날린 건가?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네. 자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마음 편히 그냥 설렁설렁 읽으셔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앞장에서 했던 얘기들과 마찬가지로 이익이 안정적인 거 잘 안 되니까 회사가
네, 저도 이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 할인인 거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회사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회사가 뭐라도 하고 있고 네. 좀 예상치 못한 뭘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그 그렇죠. 주가 상승도 웬만하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너무 비싸면 안 되고 그런 네. 얘기를 그냥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배당주, 저퍼주, 저PBR주, 이익 안정적 여기 4개 챕터 정도 다뤘는데 네. 현재까지는 어느 게 그래도 제일 낫습니까? PR, PBR이죠? 네. PR, PBR.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